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간단히 캐나다 법에 따른 캐나다 이민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임재현 변호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로 캐나다 이민 신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시민권자, 그 다음 영주권자, 그리고 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모든 분들을 다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갈 때, 맨 위에 시민권자로 시작한다면 제일 많은 혜택과 그리고 법으로서 제일 많은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이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일 많은 법의 보호와 절차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혜택과 권한이 줄고, 그리고 법에 대한 보호가 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민권자는 어, 조건 없이 캐나다에 입국, 체류, 그리고 취업,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후로는 시민권을 상실하는 방법이 아주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땄었거나 이것이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게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상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했을 때 캐나다 시민권을 잃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중 국적이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이 유일한 시민권이시라면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입국, 체류, 그리고 취업, 그리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책임이 거주의 책임입니다. 지난 5년간 2년 동안 캐나다에 꼭 거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년을 채우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죠. 그리고 또한 캐나다에서 살면서 캐나다 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형법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캐나다에서 보기에 이게 심각한 범죄라 생각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범죄들도 포함이 되지만 음주운전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도 이민법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만약에 형법으로 기소가 되신다면 꼭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학생, 유학생들, 또 임시 워크퍼밋으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문객들, 관광객들, 그리고 또한 아무 신분 없이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외국인들은 캐나다에 오실 때 입국, 체류, 취업 또한 학업에 대한 허락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스터디 퍼밋을 받아야 되고 일을 하시고 싶으면 워크 퍼밋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들어올 때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입국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조건은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캐나다를 다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죠. 또한 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겼을 때 또 캐나다에서 추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주권에 대해서 임재현 변호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먼저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말이 좀 미흡합니다. 하긴 하는데 제가 10살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좀 표현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할 때도 영어만 쓰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제가 이 안 되는 한국말이라도 최대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미흡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욕심을 좀 냈어요. 제가 최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워낙에 광범한 그런 에리아들이 영주권이 프로그램이 아주 많고 항상 정보가 많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인코퍼레이트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제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끝나면 저희 연락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KLC에다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를 왔어요. 저의 이민 스토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국 우리 교민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흔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공교롭게 오셨을 때 그 이민 조언을 하면 안 되는 분께서 잘못된 조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스터디 퍼밋이 리퓨즈가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이민 전문 변호사한테 가셔서 이제 제가 스테터스를 다 리스토어 받고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시민권이면서 지금 이제 10년 경력이 되는 이민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이민 변호사를 10년간 하지만 그때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불안감 그런 것은 트라우마가 항상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손님 그 스토리가 제 스토리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BC주하고 온타리오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했고 그러고 이제 여기 캐나다 bar association이라고 있는데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협회에서 대표 임원으로 당선되어서 3년간 일을 했거든요. 거기선 자원봉사인데 거기서 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캐나다 정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런 것을 이제 suggestion 하는 그런 롤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 캐나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misrepresentation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온 어떤 손님 예를 들자면 그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워크 퍼밋을 지원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Do you have any criminal charge or convictions anywhere in the world? 그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10년 전에 음주운전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지만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했겠죠. 10년 전이니까 아무런 상관없다고 거기다 아니오라고 답을 해도 된다고 말을 했대요. 다행히 저한테 오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confirm 하셨는데 거기다가 아니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캐나다 정부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misrepresentation. 그래서 아주 그 후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 법에서는 이제 허위 진술이라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permanent resident foreign national is inadmissible. 캐나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For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for directly or indirectly misrepresenting or withholding material facts relating to relevant matter that induces or could induce an err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그래서 이 워딩이 사실 되게 많은 것을 포함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체크박스에서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허위 진술도 되지만 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사실 허위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riminal record가 있고 그것이 이제 material 지금 입국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민관이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말을 안 하면 그것도 허위 진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예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쓰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 나중에 그런 counseling, inducing, aiding, or abetting, or attempting to counsel, induce, or aid, or abet any person to directly or indirectly misrepresent or withhold material facts.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도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저의 퍼스널한 스토리를 쉐어하는 이유는 저희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저같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 절차를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비디오를 플레이는 지금 안 하지만 여기 웹사이트 보시듯이 캐나다 이민국에서 immigration scam or fraud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민국에 커넥션이 있어서 빨리 해줄 수 있다. 아니면 자기가 guarantee result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fraud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민 그 리설트에 대해서 개런티 할 수 없고 프로세싱 타임을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들 다 법을 준수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올바른 조언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아니면은 이민 consultant who is licensed 만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프로미싱을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민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해가 되는 것을 이제 가버먼트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 것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사실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Korean workers in some Winnipeg sushi restaurants coerced into handing over part of their pay to employers. 그래서 foreign worker가 employer한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이제 주고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에 걸렸고 그 다음에 unlicensed immigration consultant charged for assisting as many as 26 sushi restaurants.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zero tolerance policy, 전혀 accept하지 않는다. 그렇게 CBSA regional director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케이스도 Zen Wang Vicky 그분은 이제 265명이나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misrepresentation하고 fraudul하게 해서 컨빅션을 받았고 써니 웽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CBC에서 그 한인 업체 중에서 이제 그 foreign worker한테서 페이백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것도 여기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잘못된 조언을 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 파인이 되거나 아니면 감옥을 간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제가 여기 스크린샷을 하나 포함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 신문에 낸 기사를 여기다 제가 스크린샷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민하시는 분들 어플리켄트도 이민 정책에 준수를 해야 되지만 고용주들도 사실 이민 정책에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에다 썼고요. 여기 여기 포인트 시스템을 보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foreign worker를 고용하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준수 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진짜 worst case scenario는 그 파인도 될 뿐더러 영원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금지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을 받거나 어딧을 받으면
준비가 될 수 있나 그런 것도 미리 그 변호사나 이제 이민 레지스터 컨설턴트한테서 조언을 꼭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되게 빨리빨리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놓은 인포메이션도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이게 또 다시 바뀔 수가 있는 빨리 바뀔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항상 이민 영주권을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부터 그거를 플래닝을 꽉 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젊은이들, 한국에서 오신 젊은이들 보면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에이지도 적으셔서 포인트가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거를 이제 캐네디언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거를 이제 필요한 직업 거기서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신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주권 그 프로세스에서 어플라이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행 그런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visiting, studying, or working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지 나의 영주권 그 프로세스가 패스웨이가 적합한지 그거를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캐나다가 이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매년 얼마나 영주권자를 받나 그런 것을 이제 플래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 그 타겟이 뭐였냐면 400,000 new permanent residents를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비중은 역시 경제 이민 economic class, 그 다음이 이제 family class, 그 다음이 난민, 그리고 humanitarian compassionate ground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conomic class는 포함되는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있는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그다음에 Entrepreneurs, 그리고 Startup Companies, Startup Applications 그런 것이 포함이 됐고 PMP, and also Quebec Immigration Program, 퀘벡 이민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Family Class 가족 초청 이민은 Family Class 중에서 이제 Spouses 그 배우자 초청 아니면 partners or parents, grandparents and children.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난민이랑 humanitarian compassionate grounds는 제가 커버는 안 하지만 저희 여기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많이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패밀리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밀리 클래스는 뭐냐면 이민법 밑에 조항이 뭐냐면 이민법의 이제 purpose가 뭐냐면 가족들이 같이 캐나다에서 제휴할 수 있는 것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이민법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who can be sponsor? 그러면은 누가 초청을 받을 수 있냐면 spouses, common law partners, and conjugal partners. 배우자들과 그다음에 1년 이상 같이 사는 common law partners, 그리고 사실혼 관계 파트너들, 그다음에 dependent children, 부양자녀, parents and grandparents, brothers, sisters, nephews, nieces, and grandchildren who are under the age of 18 years of who are at least years under age 18. 슬라이드가 잘못됐습니다. 슬라이드 under 18. 그리고 any relative. 이거는 last remaining relative라는 프로그램인데 진짜 캐나다에 그 혼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모를 스폰서하고 싶거나 그런 캐테고리가 그게 해당이 됩니다. 스폰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스폰서를 하는 조건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Sponsor mus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sponsor family member
and repay the Canadian government if the sponsored family member receives social assistance for the period of undertaking. 그래서 스폰서한 패밀리 멤버가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자가 됐으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웰페어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캐나다 정부에다가 그 스폰서십 언더테이킹 기간 동안 그거를 Canadian government한테 오행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Spouses and common law partners인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undertaking이고 그 다음에 그 family 예를 들어서 grandparents or parents인 경우에는 그것이 또 더 길어진 기간 20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onsorship obligation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자기가 과연 준수할 수 있나 그것도 잘 assess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주 받는 question 중에 또 하나는 Do I need to stay with my sponsor to maintain my PR condition? 그래서 스폰서를 받았는데 배우자로서 그 캐나다 PR 자격을 유지하려면 배우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 질문을 제가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진짜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받은 스파우스가 그 파트너 그러니까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가 abusive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제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 정부가 2012년에 그 sponsor, spouse, or partner was required to live with the sponsor for 2 years if they did not have children. 그래서 아이가 없는 그런 사이면은 2012년에 여기 보수당 정부 밑에서는 그 이민법에서는 sponsor, spouse가 사실 그 스폰서랑 같이 살아야 됐어 2년간 그 컨디셔널 PR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2017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법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폰서란 사람은 배우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가 없고 그 컨디셔널한 PR이 아니라 unconditional PR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if you leave the relationship, the sponsor is still legally obligated to provide for you financially for the duration of the sponsorship undertaking.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제 같이 안 살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스폰서는 항상 그 스폰서 패밀리 멤버한테 그 financial assistance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배우자 초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two stream이 있는데 첫 번째는 spousal common law partner in Canada class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이제 in Canada로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거와 spouses or partner being sponsored outside of class 배우자가 해외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캐나다 밖에서 내는 거고 이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ifference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그 spouse or partner being sponsored outside of Canada 그쪽으로 이제 apply를 하시면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refuse가 된다면 그 IAD Immigration Appeal Division 그쪽에다가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 카테고리로 캐나다 거주하는 배우자 그 스트림으로 하시면 그때는 이제 Federal Court에다가 leave를 신청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difference는 뭐냐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 스테이터스가 없는 배우자도 스폰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 현재 거주하는 경우. 단 아셔야 될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스트림으로 어플라이를 하신 경우에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만약에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해외로 떠나거나 그러시면 그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거의 이제 서스펜드가 되고 리퓨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실제로 배우자랑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고 캐나다 밖으로 이제 나갔으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랑 잘 그 상담을 받으셔서 어느 카테고리가
이제 스폰서드 어플리켄트한테 적합한지를 상담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하며, 프로세싱 타임은 1년이라고 이제 타겟이 있고요. 왜냐하면 패밀리 리유니피케이션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코비드 때문에 프로세싱 타임이 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모와 조부모인 경우에는 이제 randomized selection subject to quota,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1년마다 이제 이만큼 사람들을 받는다고 어나운스를 하고, 이제 언제 어나운스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randomized selection, 그래서 로터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가셔서 expression of interest 그 프로파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으면 거기 당첨이 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sponsor must have financial eligibility, 재정적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싱 타임은 더 길어지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서 2년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2년보다 좀 더 길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싱 타임은 사실 캐나다 정부가 이게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제 슬라이드에 이렇게 써진 인포메이션도 사실 이제 나중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언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보시다시피 아주 많아요. 이게 이제 federal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provincial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federal 프로그램하고 provincial 프로그램 중에서도 skill worker 프로그램이 있으며, business immigration, 그건 이제 entrepreneur 프로그램, 사업 이민, 또한 이거는 이제 caregiver, 간병인으로 오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provincial nominee 중에서도 또 그 프로빈스 주에서 가장 필요한 그 economic sector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스캐츄원주 같으면은 farming 하는 프로빈스이기 때문에 그 farming entrepreneur 캐테고리도 있고, 주마다 그것이 필요한 그런 occupation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항상 매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항상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고속 입국 절차라고 보는데, 이게 왜 고속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 페이퍼 루트로 했어요. 이제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냈는데, 이거는 다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거라서 그래도 페이퍼 베이스드보다는 좀 더 빠른 루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은 이제 뭐냐면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그리고 some Provincial Nominee Programs라고, 이제 그것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듯이 Express Entry랑 같이 종합한 Integrated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은 뭐냐면, 이제 포인트 시스템 여기 보이듯이 여러 가지 Selection Factor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67점 총 맞으셔야 되고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는 CLB Level 7 or above,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는 이제 it's NOC Level 0, A or B. 그래서 0는 Professional Level, A는 0는 Managerial, A는 Professional Level, 그 다음에 B는 Technical or Skill,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 이제 직종 중에서 풀타임으로 1년 이상 일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Education Level도 Canadian Equivalent of High School or Post-Secondary Education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CEC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거는 eligibility가 어떻게 나뉘냐면 1 year full-time work experience in Canada in NOC 0 A or B position. full-time work라는 뭐냐면 12개월 동안 30시간 이상 일주일간, 그리고 or part-time equivalent 그렇게 받고, 그 work permit이나 valid한 legal status를 갖고 있는 동안 그 일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language ability는 English or French, CLB level 7 or above여야 됩니다. 또한 NOC level B level이면은 사실 CLB level이 5, at least 5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CEC는 어떤 그 knock category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or CEC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자기가 이제 eligible 할 수가 있어요. 근데 eligible 하다고 해서 이제 이민국에서 그 이제 guarantee invitation 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고 그 이민국이 이제 draw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twice a month. 그러면은 그 점수 이상이면은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근데 그 점수가 사실은 450점 이상이 거의 됐었는데 주로 올해부터 그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이제 코비드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코노믹 리커버리 플랜을 어세스를 하는 중에 캐나다에서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캐나다에서 계속 있게 하고 영주권자가 되게 그렇게 facilitative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draw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낮아질 수 있다고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점수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하지만 그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그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경제 리커버리도 되고 그래서 항상 어세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일단 조언을 받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은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는 PR은 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아니면은 인비테이션이나 노미네이션을 받고 나서 영주권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캐나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노믹 리커버리 플랜 중에 이민이 아주 커다란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올해 어나운스한 것이 5월 6일 어나운스한 그 TR2PR pathway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healthcare workers, essential workers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코비드 리커버리 중요한 essential work 하는 분들 그다음에 international students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에 계속 이제 PR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열었고 그 캡이 이제 어나운스한 대로 그 액셉트를 했어요. 이민관 미니스터 맨디시노께서 어나운스를 하시기에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쩌면 내년에도 컨티뉴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PR, 이 Traditional Category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CEC, 그 다음에 PNP 중에서 만약에 되시지 않았다면 또 너무나 딥스페어는 하시지 말고 나중에 또 다시 문이 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계속 영어 점수 올리시고 그 다음에 Canadian Work Experience 계속 쌓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많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제 Provincial Nominee Program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듯이 프로빈스마다 이제 코타를 받고 프로그램이 항상 바뀌고 그래서 그거를 잘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self-employed 그건 이제 cultural, artistic한 사람들 여기서 자영업으로 이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startup visas 그래서 이제 startup 그 designated accelerator 그런 이제 투자를 nominating 그 letter 받고 여기서 work permit 받고 그 다음에 이제 permanent residency 그거를 apply 할 수 있는 avenue가 있는데 self-employed나 startup visa는 사실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3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더 prioritize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 퀘벡 프로그램은 이제 퀘벡은 또 따로 그런 privilege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퀘벡법은 그래서 퀘벡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제가 질문받는 것은 퀘벡 인베스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passive investment인데 1.2 million 달러를 퀘벡 정부에다가 interest 없이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passive investment지만 PR을 apply 할 수 있는 그런 pathway인데 그거는 현재 close 돼 있고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 카테고리랑 그다음에 오프닝하는 것 자체도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가 이런 미흡한 한국말로 이렇게 빨리 설명드려서 제가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KLC 분들에게 연락 주시거나 저희 연락처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So hi,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our seminar again. My name is Thielen, and I'm an immigration lawyer working at Fragment. It's an international firm, and I specialize in corporate immigration and work with their companies and their foreign nationals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Now I'll jump into the substantive, but before I detail the specific rules and regulations, please note that this information is current only to today, as the lawyer before me has spoken. The rules and requirements continue to change substantively with the pandemic itself, depending on the situ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of Canada. So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Canada has taken a fairly restrictive stance, which has evolved over time. Sometimes we add further barriers, such as flight bans from countries undergoing a severe rise in cases. Other times adding exceptions, such as permissions for those that meet Canada's standard of vaccination. Now, at this time, the three elements that are most relevant for entry during the pandemic is someone's vaccination status, their purpose of entry, and the country they're traveling from. And it's critical to keep in mind that these are requirements on top of existing immigration requirements that someone must meet in order to meet the country. So as you can see here, only certain brands of vaccination are currently being accepted in Canada. Now this may change over time, but at this point in time, the listed four on the slide are the only ones that are being accepted when it comes to the definition of fully vaccinated. Now, it's critical you're able to meet the specific definition and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to b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nd if you are, there's not much restricting you from entering Canada as you would have done pre-pandemic. If you're not considered fully vaccinated, however, you will need to fall under a limited set of exemptions, such as holding approval to work in critical infrastructure or entering to reunite with a family member who has Canadian status. Now, this will usually require some form of approval or travel authorization from a consular post outside of Canada. And these can be very difficult to obtain. And even if you are eligible, it can often take weeks. For those that are not vaccinated, if this is an individual wishing to enter directly from the USA, the threshold for entry is slightly lower, but trips for leisure is still not permitted. Now, there are other requirements that the pandemic has introduced, and these are applicable to anyone crossing into the Canadian border, including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So for those eligible to enter Canada, a pre-entry negative test is required to enter, even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And in addition, the 2-week quarantine requirement that everyone's aware of still remains in effect. And exemptions exist for those that are fully vaccinated and those working in critical infrastructure, as well as some others. But most individuals must be able to present a viable plan to quarantine in order to enter, regardless of a possible exemption. And last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as of November 30th, anyone using Canadian air, train, or marine transportation will need to be fully vaccinated. And as a transition period, individuals will need to show proof of 1 dose of a 2-dose vaccine, as well as a proof of an appointment for the 2nd dose in order to board or embark. And that starts October 30th, which is next Saturday. So now I'll talk in general about some of the various immigration statuses in Canada. Again, as I mentioned before, the COVID-19 related regulations are an addition to the general immigration program that always existed in Canada. And there are differ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at attach to each immigration status, as June had mentioned earlier. So if you're not a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you are considered a foreign national, and you must hold valid temporary resident status in order to be inside of the country legally. So in general, temporary resident status is divided into visitor, student, and worker statuses.
And regardless of the type of status, Korean citizens don't need a temporary resident visa in order to enter Canada, but you will need to apply online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to fly into a Canadian airport. Typically, it costs around $7 and usually takes a day to be issued, but it's a pre-screening sort of program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ensure there's no admissibility issues. So for visitors, as the name suggests, visitors are in Canada for temporary visits. Usually it's for recreational or some sort of short-term business purpose. They can't study for longer than 6 months in Canada. And when it comes to work, they can't work for any duration in Canada. Now, the biggest challenge for visitors is demonstrating that they will not be here any longer than the approved length of time. And will not be studying or working illegally. So just as an example, if you have a round trip plane ticket to Alberta to see the Rocky Mountains with your family, and you're able to show a hotel booking for 1 week, this is a very typical scenario, and it would be easy to bypass the border. But for example, if you're entering with just a one-way ticket, and you can't clearly explain what you will be doing here for the next 5 months, you cannot provide your contact details of anyone that will be supporting your stay, and don't have financial proof, you may be questioned heavily, or you may even be denied entry. So it's ver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at's what the officers will be looking for. I'll move on to the students. So for most students, they will have to apply for a study permit online before coming to Canada. So processing times can range from just a few weeks to over a few months. So it's really important to plan ahead of schedule, as every country is different. Now, some exceptions do apply for minor children who are accompanying parents who already have studying, working, or permanent status in Canada. And minor children can atten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in Canada. They don't need admission confirmation before applying for study permits. But at the post-secondary level, so universities, colleges, students must first receive admission into the institution before applying for a study permit. So individuals who wish to work in Canada, they must hold a valid work permit that authorizes them to do so. Now, there are specific categories of work permits that someone must be eligible for in order to apply. Just because the individual wants to work does not always mean that they're eligible for a work permit. So the work permit can restrict the individual to a specific occupation, a location, employer, etc. It can contain other conditions that they must abide by as well. Now, in many situations, and in specifically the field of corporate immigration that I practice, these work permits are sponsored by Canadian employers. So this means there must be both a Canadian employer that's willing to shoulder the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as well as a specific work permit category that the individual is eligible to apply for. Now, some of these examples that might be relevant here are intercompany transferee work permits. For example, if a Korean national is working at a multinational company in Korea and is being transferred to a Canadian branch, or for example, a work permit for a Korean architect applied under the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to work as an independent professional, and so on. Now, interestingly, there are very specific instances where a work permit can also be obtained without a sponsoring employer. So one common example, of course, is the postgraduate work permit. This is available for students who complete post-secondary degrees at a Canadian institution. Now, they may be eligible for up to 3 years of open work. Really, it depends on the time that they have spent in Canada as a student and the length of their program. Another popular choice for Koreans is the working holiday visa, which uses a lottery system to select individuals between ages 18 to 30, and they're able to apply for a one-time 12-month work permit to enter Canada and work for any employer freely. Now, this is specific to Korea, and that's important to note. Not every country has this agreement with Canada, but Korea is one of the lucky ones that do.
Now, the spouse of someone who holds a valid work permit or a study permit may also be eligible for an open work permit. And that's from the Canadian government to help generate income for the household while the family is in Canada. Now, that permit will be linked directly to, of course, the main applicant's work or study permit, so that the same duration would apply. And lastly, those who are already in Canada with a work permit under any of the categories above have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but whose work permit will expire before being approved for permanent residence may apply for a bridging permit in order to continue residing and working in Canada. I know that was a lot of words, but essentially if somebody's in Canada already with a valid work permit and they're pursuing one of the options that Jay initially had talked about with regards to the permanent residence streams, and they're about to run off on time on their existing work permit until the time that their permanent residence is approved, they're able to apply for a bridging permit in order to remain in the country. So now I'll pass it on to Chuan, who will be talking a little bit more about H&C grants. 희란 씨가 얘기해 주셔서 많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민 조건이나 이민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민법이나 형법 아니면 또한 다른 캐나다의 법들을 위반했을 때 inadmissible이라고 하는데 입국 불가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국 불가 판결을 받으시면 세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는 departure order, 출국 명령. 주로 30일 안에 캐나다를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거부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1년에서 5년 사이에 캐나다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일 심각한 결국에는 강제 퇴거, 한마디로 추방이라고도 하죠. 캐나다에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느냐, 얼마나 심각한 규정을 위반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출국 명령, 입국 거부 명령, 강제 퇴거 이 중에서 하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들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은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라고 캐나다 국경 수비대라고 합니다. 캐나다 국경 수비대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사람들을 입국 심사하는 책임도 있지만 또 이민법을 어근인 사람들을 캐나다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수비대는 영주권자나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구금 그리고 추방 이런 넓은 범위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수비대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만약에 미팅이나 인터뷰나 어떤 이민 절차에 출두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아니면 또한 캐나다 사회에 이 사람이 위험성이 느껴질 경우 아니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잘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조건에 이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구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만약에 지금 캐나다에 사시면서 만약 이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러한 법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계속 계실. 첫 번째 방법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민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주의 이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캐나다 정부에서 생각이 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생으로 있거나 방문자로 있거나 아니면 work permit으로 있거나 하지만 지금 있는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민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아무런 신분이 없이 불법 체류자로 계신 분들도 인도주의 이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이민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그리고 합격이 되기에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리고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봤을 때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얼마나 정착을 캐나다에 잘 하고 있었나, 그리고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는 게 더 좋은 것일지, 그리고 만약에 캐나다를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 혼자서 신청하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캐나다에서 추방이 돼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만약에 인종이라는 이유나 민족,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이러한 이유로 만약에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있거나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면 난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도 위에 얘기한 듯이 지금 여기에 신분이 있건 없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만 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아니면 KCL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